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 바로 캐나다 경제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온 2025년 2분기 GDP 수치가요. 이게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아서 다들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앞에 여러 뉴스 보도랑 경제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캐나다 경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위축됐는지, 그리고 그 논란 많았던 미국 관세 있잖아요. 그게 진짜 어떤 영향을 준 건지, 또 이게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나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과 함께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자료 보면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전체 숫자는 분명히 좀 실망스러운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요. 캐나다 국내 경제,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는 의외로 꽤 괜찮은 신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캐나다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2025년 2분기 캐나다 경제가 연율 기준으로요. 마이너스 1.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연율 기준이라는 게 뭐 2분기 추세가 1년 내내 간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6%면 이게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하네요.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는 거죠.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수치죠. 특히 시장에서 봤던 거랑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더 그런데요. 보통 경제 전문가들은 한 0.6% 정도? 그 정도 위축될 거라고 봤거든요. 0.6%요? 근데 1.6% 마이너스가 나온 거군요. 네. 심지어 캐나다 중앙은행도 바로 지난 7월 전망 보고서에서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1.5% 정도로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좀 비관적으로 본 시나리오보다도 실제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와, 중앙은행 예측보다도 더 안 좋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경제가 나빠지는 속도를 다들 좀 얕잡아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 관세 부과, 그리고 그에 따른 무역 갈등 여파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가 4월, 5월, 6월이잖아요. 네. 바로 이 시기에 그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이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했겠네요. 저도 언뜻 본 것 같은데 1분기에는 오히려 관세 붙기 전에 미리 출하하려고 좀 물량이 늘었다가 정작 2분기 딱 되니까 실제로 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출길이 확 막혀버렸다. 뭐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수출 데이터를 보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바로 보이는데요. 2분기 전체 수출이 연율 기준으로 무려 7.5%나 급감했습니다. 7.5%요? 네, 이건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분기별 하락폭입니다. 거의 뭐 기록적인 수준이죠. 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캐나다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랑 부품 수출이요. 이게 거의 25% 폭락했어요. 25%요? 분기만에요? 네, 분기 만에 4분의 1이 사라진 셈이죠. 그 외에 산업기계나 장비 수출, 그리고 외국인들이 캐나다 와서 쓰는 돈, 그러니까 여행 서비스 수출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야, 수출이 7.5% 줄어든 것도 큰일인데 특히 자동차 산업 타격이 엄청났군요. 이게 그럼 캐나다 전체 무역 수지에도 당연히 안 좋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은 확 줄었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상대적으로 덜 줄거나 오히려 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합친 캐나다의 2분기 무역 적자가 무려 196억 캐나다 달러. 196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0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규모의 적자라고 봐야죠. 밖에서 벌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거나 들었으니 경제 전체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거죠. 수출이 안 좋으면 당연히 그 관련 산업인 제조업도 힘들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2분기에 아주 심각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전문가가 제조업이 이렇게 깊은 침체를 보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당장 생산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앞으로를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사는 데 쓰는 투자 있잖아요. 네, 설비 투자 같은 거요? 그렇죠. 그 기계 및 장비 투자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0.6%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 이건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몸을 사린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미래 성장 동력도 좀 걱정되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당장의 생산 차질도 문제지만 이 투자가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계속되면 캐나다 경제의 어떤 잠재 성장률 자체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출, 제조업, 투자까지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소식들이 많네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요. 국내 경제 쪽에서는 의외로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다면서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좀 버텨준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GDP 보고서에서 나타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외부 충격, 특히 그 수출 부진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캐나다 국내 경제 자체는 예상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 그래요?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총수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계 소비, 정부 지출, 기업 투자 이걸 다 합친 국내 경제 활동은 연율 기준으로 3.5%나 증가했습니다. 와, 수출은 7.5% 마이너스인데 국내 수요는 3.5% 플러스라고요? 진짜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던 거죠?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러 군데서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지출, 그러니까 소비죠. 이게 연율 4.5%나 급증했습니다. 4.5%요? 소비가요? 네, 사람들이 뭐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소비를 많이 늘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택시장 투자도 6.3% 증가했고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지출 역시 5.1% 늘었습니다. 아니, 소비자들이 지갑을 확 열고 집도 사고 정부도 돈을 풀고 분위기는 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국내 소비랑 투자가 늘어난 배경은 뭘까요?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2분기까지 캐나다 고용시장이 비교적 괜찮았거든요. 아, 일자리가 좀 버텨줬군요. 네, 실업률도 낮고 임금도 어느 정도 오르면서 사람들이 쓸 돈이 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팬데믹 때 못 쓰고 쟁여뒀던 저축 있잖아요. 네네, 초과저축. 그 초과 저축이 일부 소비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정부 지출 확대도 당연히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즉 수출 부진을 안에서 때우는 온기, 내수가 어느 정도 막아준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 비유 재밌네요. 외부 충격을 내부 힘으로 좀 상쇄했다. 근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벤자민 라이체스 분석가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분이 국내 경제 강세가 위안은 되지만 그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라이체스 분석가의 지적처럼 이번 2분기에 반짝 좋았던 내수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뭐 고용 시장도 괜찮고 저축도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수출 부진이 계속 길어지고 이게 결국 기업들 실적 악화나 뭐 고용 축소 이런 걸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비자들 심리도 위축되고 지갑을 닫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앞으로 소비를 좀 억누를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내수 강세가 어쩌면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번 GDP 위축이나 고용 문제는 캐나다 경제가 앞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네. 이번 2분기가 마이너스 1.6%였으니까 만약에 다음 분기, 3분기 GDP마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게 그냥 숫자 문제를 넘어서 경기 침체라는 딱지가 붙으면 경제 주체들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모든 관심은 캐나다 중앙은행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동안 물가 잡는다고 금리 계속 올려왔는데 이제는 경기 가라앉는 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부진한 GDP 데이터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력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3번의 회의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2.75%로 묶어뒀어요. 네, 동결했었죠.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힌 건 아니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면서 금리를 더 동결하거나 올리기가 아주 부담스러워진 거죠. 오히려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벌써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되고 있나요? 네, 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GDP 발표 직후에요. 금융시장에서는 다음번 회의가 9월 17일인데 이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원래 한 40% 정도로 봤거든요. 네. 그걸 48%까지 확 높여 잡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거의 반반이네요. 네, CIBC 캐피탈 마켓의 앤드류 그랜섬이라는 이코노미스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중앙은행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내릴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요. 오, 꽤 구체적인 예측인데요. 당장 다음 달에요? 물론 변수는 남아있겠죠. 당연하죠. 그랜섬 이코노미스트도 다음 주에 나올 8월 고용지표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고용시장마저 예상보다 빠르게 좀 식는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질 거고요. 반대로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면 중앙은행이 조금 더 지켜볼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전문가가 다 9월에 금리 내릴 거라고 보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까 그 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벤자민 라이체스 분석가, 이분은 좀 다른 의견이라면서요. 네, 라이체스 분석가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분은 이번 2분기 GDP가 마이너스 1.6%로 나온 게 물론 시장 예상보다는 나빴지만 중앙은행이 지난 7월에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마이너스 1.5%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중앙은행 예측치하고는 비슷했다. 그쵸.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GDP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너무 서둘러서 9월에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좀 더 지켜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라이체스는 특히 앞으로 나올 고용 데이터나 물가 상승률 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 결정에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분석합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또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아주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겨우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번 GDP 보고서가 금리 인하 압력을 높인 건 분명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이 이 과거 데이터인 GDP 보고서와 또 앞으로 나올 미래 예측에 영향을 줄 데이터 중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살펴본 내용을 잠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경제는 2025년 2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인 1.6% 위축됐습니다. 이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고요. 주요 원인으로는 역시 미국의 관세 보강에 따른 수출 급감, 무려 마이너스 7.5%였죠. 이게 지목됩니다. 자동차, 제조업, 기업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좀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계 소비가 4.5% 늘고 주거 투자도 6.3%, 정부 지출도 5.1% 증가하는 등 국내 수요는 예외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는 어떤 완충 역할을 해준 거죠. 하지만 이 내수 강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캐나다 중앙은행에게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번 상황을 보면 캐나다처럼 특정 국가, 특히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외부 환경 변화, 예를 들어 관세 같은 정책 변화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 분기에는 국내 수요가 잘 버텨줬다고는 하지만 그 구조적인 취약성은 여전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이라는 내부 엔진이 수출 부진이라는 외부 엔진의 약화를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캐나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벤제민 라이체스 분석가가 지적했듯이 그 내부 엔진의 힘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만약에 수출 부진이 길어지고 그 여파가 결국 국내 고용시장 악화나 소비심리 위축으로까지 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외부 엔진의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내부 엔진마저 힘을 잃기 시작한다면 캐나다 경제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캐나다 경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